먼저 제가 갖고 있는 질문 하나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약보다는 생활 습관을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추는 생활 습관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대사증후군 얘기할 때 아까 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식사에 대한 바로미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건 사실 운동보다는 식사가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갖고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LDL 콜레스테롤이 많죠. 그리고 사실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콜레스테롤보다는 그 칼로리의 어떤 오버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식사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 이제 운동을 통하면 HDL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있고 특히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 라스베스테롤 같은 성분은 HDL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와인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와인이 갖고 있는 또 칼로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최근에 이제 HDL 콜레스테롤 올릴 수 있는 약들이 좀 개발된 게 있습니다. 나이아신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LDL 콜레스테롤 절대량과 HDL 콜레스테롤 절대량이 아니라 그 비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활습관, 운동과 식품 중요하고요. 아까 강의 속에서 들었듯이 이제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타틴 얘기해 주셨어요, 교수님. 임의로 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끊을 수는 있는 약인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틴은 이렇게 계속 만약에 혈중에 뭐 LDL이 떨어진다던가 심장병의 발병 위험자가 좀 적다던가 했으면 얼마든지 끊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끊으신 분도 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으로 약간 그 콜레스테롤 대사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저절로 낮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들어오시면서 적어주신 이제 질문지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만 꼽아서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질과 혈관벽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혈당일 것 같아요. 혈당과 혈관벽 간의 관계 좀 알고 싶다고 질문하셨는데 안철호 교수님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혈관벽에 기름기가 낀다고 해서 사실 이제 기름진 음식만 많이 조심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질 중에서도 복합 당질이 있고 단순 당질이 있는데 단순 당질 같은 거는 사실은 오히려 혈관벽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혈관에 어떤 이렇게 찌꺼기를 끼게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당질 중에서도 단순당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그 분비를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찌꺼기를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고 돼지 감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가 좀 덜 돼서 사실 급격히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혈관에 좋은 당질, 그렇지 않은 당질을 잘 이렇게 신경 써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혈관벽에 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콜레스테롤보다는 제일 혈당보다는 콜레스테롤이 더 중요하고요. 콜레스테롤보다는 사실은 담배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역학 연구에서 보면은 담배를 끊는 거하고 혈당을 낮추는 거하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 이렇게 연구해 보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혈관이 더 깨끗해졌다 이런 결과들이 많아서 혹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혈관 건강 위해서는 금연 꼭 실천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이 질문도 좀 눈에 띄는데요. 아스피린 및 고지혈증 약 계속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정 교수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셨을 때 부작용을 안
가지고 계속 뭐 10년, 20년 드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스피린이 사실은 위장장애가 가장 심한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자체가 작용이 위장에 필요한 물질을 없애는 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없애면서 위장에 또 보호하는 물질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 보통 신장약으로 많이 쓰실 때는 100mg으로 용량을 되게 낮게 쓰세요. 그래서 100mg 쓰고 이렇게 장용 코팅하고 해서 다양하게 좀 위장장애 많이 줄여서 쓰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없이 잘 쓰실 수 있는데 가끔 보시면 아무래도 그 위장에 장애가 있어서든지 속이 아프시다던가 속 쓰리는 부작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이 특별히 문제 없이 계속 잘 복용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스테틴류의 부작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많진 않지만 혹시 막 근육이 아프시다던가 너무 피로한다던가 뭐 소변색이 바뀐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말씀하시면 피검사 해보시면 그 약 때문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작용 없이 잘 드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안철호 교수님, 당뇨병은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완치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우리가 완치라고 볼 수에 대한 뭐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잠재적 당뇨병 환자, 혈당의 공복이 100에서 126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정상 혈당 100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식후혈당을 우리가 이제 잠재적 당뇨병이라고 부르면 140에서 24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14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당뇨라고 해서 126 이상 그리고 이제 식후가 200 이상인 사람들은 비가역적이라고 해서 한 번 이제 강을 건너간 거다.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당뇨병의 상태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발병되지 5년 이내에 발견됐다든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당뇨병 약을 두세 가지 또는 뭐 인슐린 치료를 초기에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인슐린 치료도 끊고 약도 좀 줄여나가다가 약 없이도 또 생활 습관만으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정도 되면 저는 뭐 본인이 잘 관리하면 완치되는 수준까지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네요. 좀 길게 써주셨어요. 지금 크레스토정을 한정 10mg씩 매일 식후 한정씩 복용 중입니다. 혈당 수치를 상승시킨다는 신문 보도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응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나온 질문 네, 제가 궁금하신 점 중에서 그 부분을 제가 찍어드렸는데 그게 똑같은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크레스토 10mg이 혈당을 좀 높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 크레스토를 드시는 게 심장병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시고 혈당은 이제 다른 것으로 좀 조절해 보시고요. 그래도 조절이 좀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의논해서 처방해서 막 의논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 걱정 안 하시고 크레스토를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타틴이 7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스타틴은 그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여러 연구에서 혈당을 올린다든지 근통을 일으키는 거가 조금 안전한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은 예를 들면 효과 면에서는 좀 더 강력한 약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도 그 약 자체가 이제 수용성이나 비수용성에 따라서 새롭게 당뇨병이 생기거나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게 좀 덜한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더 문제냐 아니면 당뇨가 걸리거나 당뇨가 악화되는 거냐 더 문제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트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쥐가 자주 나는 것도 혈관 건강과 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건강이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당뇨 환자들 보면은 쥐가 자주 나는데요. 되게 이제 이렇게 쥐가 나는 게 모세혈관,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신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경의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신경도 자기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혈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심장도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고 신경도 신경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또는 혈관 자체에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쥐가 자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만 더 볼게요. 경동맥 두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이거는 혈관의 전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까요? 생활습관, 뭐 운동.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는 혈관 두께를 재봐서 1mm 이상인 경우나 이제 그 혈전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좀 강력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항혈소판 제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정 교수님이 얘기했던 스타틴도 사실은 이 혈관의 두께를 줄이는데 좋은 약물이고 또 한 가지 이제 골다공증 약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은 뼈도 좋게 하면서 또 혈관의 두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혈관이 두꺼운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어떤 약을 쓰냐에 따라서 혈관 두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약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을 음식으로 섭취해서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어떤 뭐 주사요법이라든가 뭐 다른 대체요법으로 해야 그게 증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증가가 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그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자기의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생활 습관을 옮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약을 쓰기도 하고, 근데도 그게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면 호르몬 자체를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당뇨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 호르몬이 중요한데요.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약도 있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인슐린이 아예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거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을 써야 되고요. 아예 안 나오는 거는 인슐린을 갖다 직접 넣어줘야 되겠죠. 여성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증상이 한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대에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막 땀이 나고 부채질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갱년기 증상을 겪었던 환자분들이 60대가 돼서 저한테 또 찾아옵니다. 내가 갱년기가 지났는데 왜 또 갱년기가 오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2의 갱년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70대가 돼도 또 갱년기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갱년기라는 건 하나의 스펙트럼이고 50대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느낌이 오고 그게 대체해서 우리가 카드 돌려받기 하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고요. 성장 호르몬이 또 떨어지면 10년 뒤에 다시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떨어지면 또 그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와이셔츠 입으신 저 어르신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호르몬이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호르몬 주사를 치료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요즘 강남에서 보면은 무분별하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암 발생과 관련돼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호르몬이 부족됐다고 해서 그 호르몬이 아닌 다른 호르몬을 분비할 능력이 있으면 그 호르몬을 복돋아 주면 사실 그 호르몬의 결핍 증상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교수님. 토크쇼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안 교수님과 정 교수님께 박수